사기꾼을 울린 정직한 농부. 아주 먼 옛날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인심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면 누구 하나 거절하는 법이 없이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곤 했었죠. 그 마을 끄트머리 산비탈 바로 아래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이끼가 끼고 벽은 흙이 떨어져 나가 듬성듬성했지만 마당만큼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또한 가장 정직하다고 소문난 농부 김만석이 사는 집이었어요. 김만석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라곤 자갈이 반인 척박한 밭대기 하나와 낡은 호미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법이 없었지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달이 중천에 떠서야 호미를 씻고 들어오는 그의 하루는 마치 시계바늘처럼 정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만석을 보며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저런 우직한 사람을 보았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을 저 사람만큼 철석같이 믿는 이도 없을 게야.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김만석이 추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떨어진 엽전 꾸러미를 발견한 일이 있었어요. 묵직한 엽전 꾸러미는 좋게 쌀 한 가마니는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죠. 당장 오늘 저녁거리도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지만 김만석은 그 돈을 줍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리고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둑어둑한 밤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인이 다시 찾으러 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밤늦게 헐레벌떡 뛰어온 옆 마을 장사꾼에게 돈을 돌려주고는 살해하겠다는 말에 손사래를 치며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 돌아왔다는 일화는 이미 전설처럼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지요. 이 평화로운 마을 한복판에는 기와집 99칸을 지어놓고 떵떵거리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참봉이었습니다. 조참봉은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지만 머리 회전이 비상하고 셈이 빨라 재산을 불리는데 귀신 같은 재주가 있었어요. 조참봉은 아랫사람들을 쥐어짜고 소장농들에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쌀 한 톨이라도 더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그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욕심 그릇은 채워도 밑 빠진 독처럼 허기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했고 사람의 마음 또한 엽전 몇 푼이면 사고 팔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조참봉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김만석이었어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주제에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신보다 더 큰 칭송을 받는 것이 영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조참봉이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지나갈 때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김만석이 흑투성이 옷을 입고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차이를 눈치챈 조참봉의 자존심은 날이 갈수록 꼬여만 갔습니다. 정직? 다 배부른 소리지. 굶어 죽을 판이 되면 제 아무리 김만석이라도 남의 담을 넘지 않고 배기겠어? 조참봉은 사랑방에 앉아 긴 곰방대를 물고는 삐딱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김만석의 그 올곧은 정직함이 사실은 가식일 것이라 의심했고 언젠가 그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돈과 이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애써 심어놓은 모들은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마을의 우물마저 하나둘씩 말라가자 사람들의 인심도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찬봉은 오히려 이 가뭄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이 쌀을 꿇어오면 높은 이자를 붙여 땅 문서를 빼앗을 생각에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김만석의 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산비탈에 있는 그의 밭은 물을 대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김만석은 매일같이 산 너머 계곡까지 가서 물지개를 지고 날랐지만 타들어가는 작물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어깨 가죽이 벗겨져 나갔지만 그는 하늘을 원망하는 대신 묵묵히 마른 흙을 적실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조찬봉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옳지, 기회가 왔구나. 저놈의 콧대를 꺾어 놓을 절호의 기회야. 조찬봉은 하인을 시켜 김만석을 자신의 기와집으로 불렀습니다. 김만석은 영문도 모른 채 흙 묻은 바지를 털며 조찬봉의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마당에는 살이 통통하게 찐 닭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곳간에서는 고소한 쌀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찬봉이 비스듬히 누워있다가 짐짓 반가운 척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우리 마을의 보물, 김만석이가 아닌가. 어서 오게, 어서 와. 김만석은 조찬봉의 과도한 친절이 어색하여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부르셨습니까? 그래, 불렀지. 내 자네가 요즘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 산비탈 밭에 물을 길어 나르느라 뼈가 빠진다지. 네, 하늘이 무심하여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니 사람의 힘으로라도 해봐야지요. 조찬봉은 혀를 차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쯧쯧, 사람 힘으로 어찌 하늘을 이기겠나. 내 자네의 그 성실함에 늘 감동하고 있었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네를 좀 도와주고 싶구먼. 김만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조찬봉이 도움을 주겠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시다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야. 거창한 것이 아닐세. 내 뒷마당에 놀고 있는 황소 한 마리가 있어. 힘이 장사고 일도 잘하는 놈인데 우리 집 머슴들은 다루기가 힘들다고 꾀를 부리네 그려. 자네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그 소를 데려다가 밭도 갈고 물도 나르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 빌려주려는 것일세. 김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 한 마리만 있다면 물지개로 100번 나를 물을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고 딱딱하게 굳은 땅도 깊게 갈아엎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뭄 속에서 생명줄과도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나으리, 정말 그 귀한 소를 제게 빌려주신단 말씀입니까? 하지만 저는 소를 빌리는 삭을 들일 형편이 못 됩니다. 조찬봉은 손사래를 치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누가 삭을 달라고 했나? 그냥 놀리는 소가 아까워서 그러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네.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자네 밭에서 난 곡식 중 딱 한 섬만 내게 가져오게. 나머지는 다 자네가 갖고 말이야. 어떤가? 거저나 다름없지 않은가? 그것은 실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아무리 흉년이라도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면 한 섬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만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타들어가는 밭의 작물들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처럼 소를 아끼고 보살펴서 농사를 잘 짓고 가을에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김만석은 조찬봉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조찬봉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자네는 정직한 사람이니 내 믿고 맡기네. 하범아, 가서 외양간 구석에 있는 누렁이를 끌어오너라. 잠시 후 하인이 끌고 온 소는 덩치가 산만하고 뿔이 우람한 황소였습니다. 털에 윤기가 흐르고 눈망울이 큰 것이 한눈에 봐도 훌륭한 소였습니다. 김만석은 소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하지만 김만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조찬봉이 뒤돌아서서 짓고 있는 그 싸늘한 비웃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며칠 전부터 여물을 전혀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조찬봉이 억지로 독한 약초를 먹여 잠시 기운을 차리게 한 병 든 소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찬봉의 속셈은 이러했습니다. 며칠 안 가서 소가 죽으면 김만석에게 솥값을 물어내라고 호통을 칠 작정이었습니다. 가난한 김만석이 비싼 솥값을 감당할 리 없으니 결국은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집과 밭을 내놓게 만들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김만석이 남의 소를 빌려다가 죽여먹고 오리발을 내민다고 소문을 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잘 가시게, 김만석. 부디 농사 잘 지어보게나. 조찬봉의 배웅을 받으며 김만석은 소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삐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마을 어귀를 돌아서는 김만석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노을빛이 마치 김만석의 앞날에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듯 붉고도 서글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만석은 밭일은 뒤로 하고 우선 소를 위해 외양간부터 손보았습니다. 낡은 지붕을 보수하고 푹신한 짚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을 저녁밥을 짓는 대신 소에게 먹일 여물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누렁아,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비록 가난한 집이지만 너를 굶기지는 않을 거야.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이 가뭄을 이겨보자꾸나. 김만석은 따뜻한 여물을 소의 구유에 부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소는 김만석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큰 눈을 꿈뻑이며 김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만석은 소가 여물을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김만석은 외양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음매, 음매. 평범한 소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짐승의 신음소리처럼 처절하고도 가냘프게 들려왔습니다. 김만석은 벌떡 일어나 등불을 켜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외양간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등불 아래 비친 광경에 김만석은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낮에만 해도 늠름하게 서 있던 황소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물려 있었고 내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렁아, 이게 무슨 일이냐? 정신 차려라, 누렁아. 김만석은 황급히 소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소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김만석의 다급한 외침이 고요한 새벽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농부에게 닥친 이 뜻밖의 시련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잔인한 덫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김만석의 등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긴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초가집 마당을 휘감았습니다. 외양간의 낡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 아래 김만석의 그림자는 마치 춤을 추듯 일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춤은 흥겨움이 아닌 절박함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김만석은 땀으로 흠뻑 젖은 무명옷을 입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누렁이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연신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며 입가에 허연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 크고 맑았던 눈망울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산처럼 든든하던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가쁜 숨을 내쉴 때마다 힘겹게 들썩였습니다. 김만석은 솥단지에 물을 끓여 따뜻한 수건을 만들어 쉴 새 없이 소의 배를 문질러 주었습니다. 누렁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너를 너무 고생시켰나 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만석의 손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 물을 대는 일도 당장 끼니를 챙기는 일도 모두 잊은 채 오로지 소를 살리는 데만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마을 의원에게 달려가 보려 했으나 야밤의 산길을 넘어 의원을 모셔오기에는 소의 상태가 너무나 위급해 보였습니다. 김만석은 어릴 적 아버지가 소가 체했을 때 쓰던 민간요법을 떠올리며 콩깍지를 삶은 물을 억지로 소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하지만 소는 그마저도 삼키지 못하고 컥컥거리며 다 토해내고 말았어요. 밤은 깊어만 가고 소쩍새 울음소리마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김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단순히 소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귀한 소를 빌려준 조찬봉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호의를 원수로 갚게 될까봐 그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이 트고 아침 햇살이 마당에 비치기 시작했지만 외양간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만석은 퀭한 눈으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에게 좋다는 약초를 캐기 위해서였습니다. 험한 바위 틈새를 뒤지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그는 칡뿌리와 엉겅퀴를 찾아 헤맸습니다. 손등은 긁혀 피가 나고 발목이 접질려 퉁퉁 부어 올랐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것만 먹이면 나을 거야. 암 낫고 말고. 김만석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어요. 그는 캐온 약초를 정성껏 다려 소에게 먹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약을 먹은 소가 잠시 눈을 뜨고 김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아 김만석은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잠시 후 소는 길게 한번 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툭 떨구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외양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김만석은 차갑게 식어가는 소의 머리를 끌어안고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식구처럼 여기며 정을 주려 했던 생명이 허망하게 떠나버린 슬픔, 그리고 남의 귀한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김만석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찬봉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 쇳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조찬봉의 기와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 김만석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소를 끌고 가더니 벌써 무슨 일이 생겼나?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먼. 김만석은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조찬봉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으리으리한 소슬대문이 그를 내려다보며 위압감을 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하인의 안내를 받아
사랑방 앞마당에 들어선 김만석은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조찬봉은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여유롭게 그를 맞이했어요. 허허, 김만석이 아닌가. 어제 소를 가져가더니 벌써 농사일을 다 끝냈나? 어찌 이리 일찍 왔는가? 조찬봉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빌려주신 소가. 그만. 조찬봉은 부채질하던 손을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짐짓 놀란 척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소가 어찌 되었단 말인가? 지난밤에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제가 약도 쓰고 밤새 간호를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흐흑. 김만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찬봉은 벼락같이 화를 내며 마루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내 그토록 아끼던 황소가 죽었다고? 이놈, 도대체 소를 어떻게 다루었기에 하루 만에 멀쩡하던 소를 죽인단 말이냐. 내 놈이 소를 혹사시킨 게 분명해. 내 그토록 당부했거늘. 조찬봉의 고함 소리에 집안의 하인들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김만석은 억울했지만 변명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던 소를 데려간 것은 사실이었고 자신의 집 외양간에서 죽은 것 또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나으리, 제 불찰입니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조찬봉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씩씩거리며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초를 먹인 소가 하루를 못 넘길 줄 알았는데 김만석이 밤새 살려보려 애쓴 덕에 오히려 더 그럴싸한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었습니다. 용서라고 했나? 그 소가 어떤 소인데 용서를 바란단 말이냐. 우리 집안의 대들보여 내 자식 같은 놈이었다. 당장 그 소를 살려내라. 살려내지 못하겠거든 소값을 물어내라. 김만석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값이라니 그 비싼 황소값을 가난한 농부인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으리, 제가 가진 것이라곤 낡은 초가집과 척박한 밭대기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서 갚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조찬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이 평생 일한들 그 소값을 어찌 갚겠느냐. 좋다. 내 인심 써서 쌀 50섬만 받겠다. 당장 쌀 50섬을 내오너라. 쌀 50섬이라니. 김만석의 밭에서 10년을 농사지어도 모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50섬이라니요. 당장 먹을 쌀도 없는 처지입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조찬봉은 싸늘한 표정으로 김만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뿐이네. 자네가 가진 집과 밭, 그리고 자네 몸뚱어리까지 내게 넘기게. 자네 밭은 내 소유로 하고 자네는 내 집 머슴으로 들어와 평생 빚을 갚아라. 그리하면 내 관가에 고발하지는 않으마. 그것이 바로 조찬봉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김만석의 땅을 빼앗고 그를 평생 노예처럼 부려먹으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만석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나으리. 생각? 지금 생각이라고 했나? 당장 관하로 끌고 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조찬봉이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자 덩치 큰 하인들이 김만석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김만석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조찬봉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조찬봉은 냉정하게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흘이다. 사흘 안에 솥값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내 놈의 전 재산 문서를 가져오너라. 만약 도망이라도 친다면 그땐 정말 관아에 넘겨 곤장을 맞게 할 테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김만석은 흙투성이가 된 채 한참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선뜻 다가와 일으켜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조찬봉의 서슬 퍼런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김만석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외양간에는 죽은 소만이 싸늘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소의 곁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건만 세상은 어찌하여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는 것일까요? 밤이 깊도록 김만석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말라버렸고 가슴 속에는 시커먼 숫덩이만이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초가지붕의 지푸라기가 힘없이 날렸고 김만석의 깊은 한숨 소리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만석의 흐린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죽은 소의 입가에 묻어있던 거품 사이로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히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평소 소들이 먹는 여물 찌꺼기가 아니었습니다. 김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고 등불 가까이 비춰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에서 자라는 독초의 일종인 천남성의 잎사귀 조각이었습니다. 소가 산에서 풀을 뜯다 잘못 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고의로 먹인 것일까요? 김만석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제 조찬봉이 소를 내어주며 짓던 그 묘한 미소, 그리고 소가 오자마자 시름시름 앓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박하기만 했던 김만석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뜨거운 불꽃이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고을 최고의 부자이자 권력자인 조찬봉이었습니다. 과연 가진 것 없는 농부가 그 거대한 바위를 깨트릴 수 있을까요? 김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구름 뒤로 숨어버렸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 막 새로운 싸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초가집 마당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김만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죽은 소의 입에서 찾아낸 손톱만한 잎사귀 조각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산속 깊은 곳 음지에서나 자란다는 독초, 천남성의 잎이었고 그런 독초를 소가 산에서 풀을 뜯다가 우연히 먹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 소는 조찬봉의 외양간에 묶여 있었고 우리 집에 온 뒤로는 자신이 직접 끓인 여물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김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슬픔은 어느새 뜨거운 분노로 바뀌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찬봉,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말 못하는 짐승에게 독을 먹여 나를 올가매려 하다니. 김만석은 당장이라도 잎사귀를 들고 관아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사또 앞에 이 증거를 들이밀고 조찬봉의 흉계를 낱낱이 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주먹을 꽉 쥐며 그 생각을 거두었습니다. 조찬봉은 고을 사또와도 호영호재하며 지내는 막강한 권세가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말 한마디보다는 조참봉의 뇌물 한 덩이가 더 힘이 센 세상이라는 것을 김만석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무고 죄를 뒤집어쓰고 곤장이나 맞기 십상이었습니다. 김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마당에 덩그러니 놓인 죽은 소를 보자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록 하루 만에 떠났지만 가뭄에 타들어가는 자신의 밭을 구해주려 왔던 고마운 생명이었습니다. 김만석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흘 뒤면 조참봉이 들이닥쳐 집과 밭을 빼앗아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했으니까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김만석은 무겁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헛간으로 들어가 녹슨 낫과 숫돌을 꺼내왔습니다. 쓱싹 쓱싹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낫을 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김만석이 마음속에 칼을 가는 소리처럼 서늘하고도 비장하게 들렸습니다. 날이 밝자 김만석은 죽은 소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발라내는 대신 소를 마당 한가운데에 반듯하게 눕혀놓고 정성껏 염을 하듯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내기를 좋아하기로 유명한 박첨지가 아침 마시를 나왔다가 김만석네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김만석이 죽은 소 옆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씻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첨지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슬그머니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이게 웬 날벼락인가. 조참봉 댁에서 빌려온 소가 죽었다는 게 사실이었구만. 쯧쯧, 이걸 어째. 박첨지는 짐짓 위로하는 척하며 마당을 기웃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김만석의 표정을 살피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거나 넋이 나가 있어야 할 터인데 김만석의 얼굴은 의외로 담담하다 못해 묘한 생기가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만석은 박첨지가 들어온 것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소의 내장을 꺼내어 대야에 담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씻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귀하게 다루는지 마치 금덩이라도 만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 김서방. 지금 뭘 그리 열심히 씻고 있는 건가? 소가 죽어서 경황이 없을 텐데 그깟 내장이 무슨 대수라고. 박첨지가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만석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박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쉿, 박첨지님. 너무 크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가 들으면 큰일 납니다. 김만석의 은밀한 태도에 박첨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김만석은 씻고 있던 내장 뭉치를 슬쩍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사실은 이 소가 보통 소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소를 묻어주려고 배를 갈랐는데 위장 속에 이런 게 들어있지 뭡니까? 김만석이 보여준 것은 주먹만 한 크기의 둥그스름한 돌덩이였습니다. 겉은 거무튀튀했지만 물에 젖어 반들반들하게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김만석이 냇가에서 주워온 평범한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김만석은 그 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양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박첨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돌덩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뭔가 그냥 돌덩이 아닌가. 에이, 박첨지님도 참.
이게 그냥 돌로 보이십니까? 제가 듣기로 소가 천년에 한 번 뱃속에 영롱한 구슬을 품는데 그걸 우왕 중에서도 으뜸 가는 천년 우왕이라고 한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늙은이도 청춘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그 전설의 명약 말입니다. 뭐, 천년 우왕. 박첨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김만석은 한술 더 떠서 돌을 깨끗한 비단 보자기에 싸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제가 이 소를 빌려올 때 조참복 나으리께서 이 소는 겉보기엔 말라도 속은 꽉 찬 놈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이걸 두고 하신 말씀이었나 봅니다. 이 귀한 게 들어있어서 소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게지요. 이걸 장터 약재상에 가져가면 기와집 열채는 좋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조참복 나으리께 솥값 50섬을 갚고도 제가 평생 놀고 먹을 돈이 생기는 셈이지요. 정말 조참복 나으리는 제 은인입니다. 은인. 김만석의 표정은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진지해서 거짓말이라고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박첨지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평소 김만석의 정직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하는 말에 의심을 품기보다는 그 엄청난 행운의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 그게 그렇게 비싼 물건인가? 그럼요. 약방의 감초처럼 흔한 우왕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이 영롱한 빛깔을. 아참, 박첨지님. 이건 정말 비밀입니다. 조참복 나으리께 솥값을 갚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혹시라도 도둑이 들면 어쩝니까? 김만석은 신신당부를 하며 돌덩이를 소중하게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첨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번개같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입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김만석이 횡재를 했어. 벼락부자가 됐다고. 박첨지는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김만석이 소뱃속에서 귀한 약재를 얻었다더라였던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주먹만 한 금덩이가 나왔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리는 만병통치약이 나왔다더라 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돌아 마침내 조참봉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참봉은 사랑방에서 점심상을 받고 있다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하인의 보고를 받고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 김만석이 그 죽은 소뱃속에서 천년 우왕을 꺼냈다고? 네, 그렇다 하옵니다. 박첨지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크기가 어린아이 머리통만 하고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것이 장터에 내다 팔면 기와집 열채 값은 좋게 된다고 합니다요. 조참봉의 눈이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만석에게 병든 소를, 그것도 독초를 먹인 소를 줬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소에서 나온 보물이 김만석의 손에 있다는 사실만이 그의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남의 소를 빌려다가 죽여먹은 것도 모자라서 그 소뱃속에 든 내 보물을 가로채려 하다니. 그 우왕은 당연히 소 주인인 내 것이지. 조참봉은 밥상을 물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봐라. 당장 김만석의 집으로 가자. 내 그놈의 배를 갈라서라도 내 보물을 찾아와야겠다. 한편 김만석은 방 앞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죽은 소의 가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자는 자신이 판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만석은 품속에 갈무리에 둔 독초 잎사귀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습니다. 오시오, 조참복 나으리. 제가 준비한 이 정직한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참봉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김만석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닫혀있던 살인문이 쾅 하고 열리며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김만석이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정자하고 있었고, 그 주위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김만석, 썩 내놓지 못할까? 조찬봉은 숨을 헐떡이며 김만석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탐욕으로 벌개져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보글거릴 지경이었습니다. 김만석은 짐짓 놀란 척하며 품에 안은 보자기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어요. 나으리, 어찌 이리 급히 오셨습니까? 아직 소갑 치를 날짜가 사흘이나 남았는데 말입니다. 소갑시고 뭐고 당장 그 보따리부터 이리 내놔라. 박첨지에게 다 들었다. 내 소배 속에서 천년 묵은 우황이 나왔다지. 그 소는 내 소이니 뱃속에 든 것도 당연히 내 것이 아니냐. 조찬봉의 억지 논리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반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김만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으리 말씀을 좀 가려 하십시오. 어제 나으리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소를 혹사시켜 죽였으니 그 책임을 물어 쌀 50섬을 내놓거나 제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요. 만약 제가 그 죗값을 치른다면 죽은 소는 제 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뱃속에서 나온 것도 제 것이지요. 김만석의 또렷한 반박에 조찬봉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기와집 10채 값어치의 보물이 있는데 쌀 50섬 따위가 대수겠습니까? 조찬봉의 머릿속 계산기는 맹렬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놈 말이 맞다. 내가 소값을 받으면 소의 소유권은 저놈에게 넘어가는 셈이지. 그러면 우왕도 저놈 차지가 돼.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깟 쌀 50섬보다 저 우왕이 100배, 1000배는 더 귀한 것이다. 조찬봉은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통을 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래된 벗을 대하듯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허허, 김만석. 자네가 뭘 오해하고 있는 모양일세. 내가 언제 자네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그러는가? 나는 그저 자네가 걱정되어 한 말이었네.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 소가 원래 좀 몸이 약했던 것도 같네. 그러니 자네 탓이 아닐세. 자네 탓이 아니니 소값은 물어낼 필요가 없네. 조찬봉의 뻔뻔한 태도에 구경꾼들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김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으리, 제가 소값을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 죽은 소는 다시 나으리의 소가 되는 것이니 이 안에 든 것도 나으리 것이 맞겠군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자네가 아주 똑똑하구먼. 그러니 어서 그 우왕을 내게 넘기게. 그러면 내 자네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를 잘 돌봐준 수고비도 넉넉히 쳐주겠네. 조찬봉은 손을 내밀며 보따리를 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만석은 슬쩍 몸을 뒤로 빼며 보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조찬봉의 얼굴이 다시 험악하게 일그러지려던 찰나 김만석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 말로만 하시면 제가 어찌 믿겠습니까? 나중에 딴소리를 하시면 저는 꼼짝없이 당할 텐데요. 제가 소값을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앞으로 이 일로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문서로 써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안심하고 이 귀한 보물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조찬봉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혹시라도 김만석이 마음을 바꿔 우왕을 꿀꺽 삼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길까봐 초조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 당장 써주마. 여봐라. 지필묵을 가져오너라. 하인이 급히 먹을 갈고 종이를 대령했습니다. 조참봉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일필의지로 써내려갔습니다. 농부 김만석은 빌려간 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소값 변상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이로써 모든 채무 관계는 깨끗이 정리되었다. 조참봉은 자신의 도장까지 꽝 찍어서 김만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됐느냐? 이제 어서 그 보물을 다오. 김만석은 문서를 받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문서를 잘 접어 품속 깊이 마치 부적처럼 소중하게 갈무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따리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조참봉의 눈은 보따리에 고정되어 튀어나올 듯 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한 마당, 김만석이 마침내 비단천을 걷어내자 그 안에는 주먹만 한 둥근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만석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들어 조참봉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으리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천년 우왕입니다. 조참봉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 거무튀튀하면서도 반들반들한 표면. 그는 환희에 찬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마을 사람들의 눈이 온통 자신의 손에 쏠려 있었습니다. 조참봉은 혹시라도 누군가 훔쳐볼까봐 급히 자신의 도포 자락으로 그것을 감쌌습니다. 오, 이것이로구나.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이야. 김만석, 자네가 큰일을 했네. 아주 큰일을 했어. 조참봉은 입이 귀에 걸려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뭘 꾸물거리느냐. 어서 집으로 가자. 이 귀한 것을 찬바람 쐬게 해서야 되겠느냐. 조참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을 따라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한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구경꾼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김만석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김서방. 정말로 그게 기와집 열채값이나 되는 보물인가? 그걸 그냥 줘버리면 어떡해? 김만석은 품속의 문서를 다시 한번 만져보며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 눈에는 천하의 보물로 보일 것이고 욕심이 없는 사람 눈에는 그저 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 보이겠지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김만석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만석은 대답 대신 마당 한구석에 놓인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농사를 지으러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조참봉은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도포 자락을 풀어 헤쳤습니다. 어두운 방 안 작은 등불 아래 드러난 물체는 여전히 묵직하고 차가웠습니다. 흐흐흐. 이제 나는 조선 팔도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거야. 어디 한번 자세히 볼까? 그는 천년 우왕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우왕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나고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와야 한다는데 이것은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표면에 묻은 흙을 털어내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거친 질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조참봉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물수건을 가져와 박박 문질러 닦았습니다. 검은 때가 벗겨지자 드러난 것은 영롱한 황금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앞 개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끼 낀 회색 자갈돌이었습니다. 돌. 조참봉의 손에서 자갈돌이 툭 하고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대구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돌을 집어들고 깨물어 보았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이가 부러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게 뭐야? 돌이잖아. 그냥 돌멩이잖아. 조참봉의 비명소리가 기와집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김만석은 자신의 밭에서 묵묵히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흙냄새가 향기롭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욕심은 눈을 멀게 하고 정직은 길을 만든다. 김만석은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손은 잃었지만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에게 가장 뼈아픈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아이고 분해라. 아이고 억울해라. 내 이놈을 당장 요절을 내고 말 테다. 조참봉의 기와집 담장을 넘어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의 멱다는 소리처럼 처절했습니다. 방바닥을 뒹구는 돌멩이는 조참봉의 탐욕을 비웃듯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참봉은 분을 이기지 못해 돌멩이를 집어 던지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이로 깨물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턱이 얼얼한 통증과 딱 하는 둔탁한 소리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강돌이었습니다. 냇가에서 수만 번 구르고 굴러 맨질맨질해진 그 어디에나 널려있는 흔하디흔한 돌멩이 말입니다. 조참봉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푸르러졌다가 이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머리통을 쥐어뜯으며 마루를 방방 뛰었습니다. 내가 속았다. 천하의 조참봉이 저 무식한 농사꾼 놈에게 속아 넘어가다니. 내 쌀 50섬. 내 속아. 그제야 조참봉의 머릿속에 김만석에게 써준 각서가 떠올랐습니다. 소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제 손으로 도장까지 꽝 찍어준 그 종이 조각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참봉은 신발도 짝짝이로 꿰어 신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봐라. 당장 관하로 가자. 내 이놈을 고발해서 곤장을 치고 내 재산을 다 찾아올 것이다. 조참봉은 하인들을 앞세워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헐레벌떡 뛰어가는 조참봉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이 났나 싶어 하나둘 뒤를 따랐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가 어느새 관하 마당은 구경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관하의 동원 마루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참봉은 사또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 간악한 김만석이란 놈이 저를 속여 금쪽 같은 솥값을 떼어먹고 가짜 돌멩이를 천년우왕이라 속여 팔아먹었습니다. 부디 저놈을 엄벌에 처해 주시고 제 문서를 무효로 해 주십시오. 사또는 곰방대를 입에 문 채 조참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 조참봉의 욕심과 횡포를 익히 알고 있던 사또였기에 그의 호들갑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 천하의 조참봉이 사기를 당했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여봐라, 당장 농부 김만석을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김만석의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김만석은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태연하게 호미를 내려놓고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한 뒤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조참봉이 써준 각서와 하얀 천에 쌓인 또 다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관하에 도착한 김만석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에 있던 조참봉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나를 속여? 내 놈이 준 것은 우왕이 아니라 돌멩이였다. 당장 내 각서를 돌려내라. 김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또를 향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조참봉 나으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 돌멩이를 천년우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조참봉의 고함에 김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죽은 소배 속에서 나온 것이라 신기하여 씻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박첨지님이 오셔서 보시더니 대뜸 보물이라 하셨고 조참봉 나으리께서 달려오셔서는 내 소에서 나왔으니 내 것이다 하며 가져가신 것입니다. 저는 돌이라고 말씀드리려 했으나 나으리께서 워낙 기뻐하시며 이것은 귀한 것이다라고 하시기에 무식한 농사꾼인 제가 어찌 나으리의 안목을 의심하겠습니까? 나으리께서 보물이라 하시니 보물인 줄 알았을 뿐입니다. 김만석의 말은 논리정연했습니다. 그는 결코 그 돌을 팔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참봉이 욕심에 눈이 멀어 빼앗아간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또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허허, 듣고 보니 그렇구나. 조참봉, 자네가 욕심이 과하여 돌을 보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조참봉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오나 사또. 저놈이 저를 속이려고 작정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 각서도 사기입니다. 솥값을 안 받기로 한 것은 우왕을 받는 조건이었으니 우왕이 가짜라면 각서도 무효입니다. 조참봉은 억지를 부리며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만석이 품속에서 하얀 천에 쌓인 작은 잎사귀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조참봉 나으리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소배 속에 있던 것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만석의 손으로 쏠렸습니다. 조참봉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만석은 천천히 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라 비틀어졌지만 여전히 독성을 품고 있는 천남성 잎사귀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맹독을 가진 풀 천남성입니다. 제가 소를 해부했을 때 소의 위장 속에는 이 독초가 가득했습니다. 소가 산에서 풀을 뜯다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 소는 조참봉 나으리 댁에서 온 지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일부러 소에게 독초를 먹여 병들게 한 뒤 저에게 떠넘긴 증거입니다. 김만석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관아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거대한 파도처럼 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일부러 병든 소를 빌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농부의 땅을 뺏으려고? 아이고, 독하다 독해. 사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조참봉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조참봉, 이 말이 사실이냐? 내가 병든 소를 저 착한 농부에게 떠넘겨 재산을 가로채려 했단 말이냐? 조참봉은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 사건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끝날 일이었지만 독초 사건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정황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듣거라. 조참봉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죄 없는 농부를 함정에 빠뜨리고 말 못하는 짐승에게 독을 먹이는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 또한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돌을 보물이라 착각하고 소란을 피웠으니 그 죄질이 심히 고약하다. 이에 조참봉이 써준 각서는 유효함을 선포한다. 김만석은 솥값을 물어낼 필요가 없으며
조참봉은 김만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마을의 가뭄 구제를 위해 쌀백섬을 내놓도록 하라. 4. 사또 나으리. 아이고 나 죽네. 조참봉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꼴 좋다. 하늘이 내린 벌이다. 하며 손가락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김만석은 사또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김만석이 관아 문을 나설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쿠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몇 달 동안 대지를 바싹 말렸던 가뭄을 끝내는 단비였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온 세상을 시원하게 적셨습니다. 타들어가던 논바닥이 촉촉하게 젖어들고 시들어가던 곡식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빗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조참봉의 탐욕스러운 눈물은 빗물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만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흠뻑 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당 한 구석에 만들어둔 소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빗물에 젖은 흙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렁아,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다. 내가 내게 준 것은 돌멩이도 독초도 아니었어. 너는 나에게 정직함이 가장 큰 무기라는 가르침을 주고 갔구나.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다음 생에는 짐도 지지 말고 밭도 갈지 말고 그저 너른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바람으로 태어나거라. 김만석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소의 무덤가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초라한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보다도 위엄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물러가자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핏빛처럼 진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대지를 적신 빗물은 실개천이 되어 흐르고 김만석의 초가집 처마 끝에서도 맑은 물방울이 톡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만석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품속에서 조참봉이 그토록 탐냈던 그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빗물에 씻겨 더욱 평범해진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회색빛 강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라며 비웃었지만 김만석은 그 돌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들고 마당 한 구석 양지 바른 곳에 만들어둔 소의 무덤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앞 흙이 다져진 곳에 그 돌을 비석처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누렁아. 세상 사람들은 이 돌멩이가 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목숨을 바쳐 내게 남겨준 것이니 이 돌멩이야말로 천년 묵은 우왕보다 더 귀한 보물이 아니겠느냐. 김만석의 투박한 손이 거친 돌 표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내게 남긴 이 돌 하나가 욕심쟁이의 눈을 멀게 하고 가난한 내 삶을 지켜주었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만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소의 무덤을 토닥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따스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김만석의 정성 덕분인지 소의 무덤가에는 어느새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고 그 옆에는 작은 감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습니다. 가을이 되면 그 감나무에는 유독 붉고 탐스러운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지나가는 배고픈 새들의 밥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먼 훗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된 김만석은 밭일을 마치면 늘 그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무덤 앞에 여전히 놓여있는, 이제는 이끼가 파릇하게 낀 그 평범한 돌멩이를 말없이 바라보곤 했지요.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사귀가 사락사락 흔들릴 때면 마치 그 옛날 누렁이가 원앙 소리를 울리며 꼬리를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욕심으로 쌓아 올린 기와집은 세월 속에 허물어졌으나 정직으로 심은 마음은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었습니다. 어스름한 달빛 아래 김만석의 집 마당에는 오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돌멩이 하나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진심이 더 깊게 남는다는 것을 밤하늘의 별들은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세상 모든 거짓과 욕심은 결국 한낱 돌멩이처럼 부질없는 것이요. 진실한 마음만이 비온 뒤 굳어진 땅처럼 단단하게 남는다는 것을 바람은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속삭이며 지나갔습니다.